오늘 만나볼 분은 법무법인 지역의 대표 변호사이신 손수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인 한 명이 이제 법정 문을 뻥 차고 들어오죠. 내가 이거를 봤다. 네, 잡캐스트 2편으로 돌아온 이재훈. 박세호입니다. 전편에서는 이제 변호사님과 함께 변호사님의 관점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전래동화 속 악역들의 형량을 변호사님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콩쥐 팥쥐입니다. 이번에는 새어머니와 팥쥐가 콩쥐에게 하는 행동들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변호사님과 함께 과연 유죄가 될지 어떤 법에 위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부분은 새어머니가 콩쥐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장면인데, 이 집안일도 힘들게 밭을 가는데 뭐 나무 홈이 부러진 걸 준다거나 깨진 장독대에 물을 채우라고 하거나 이런 장면들인데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현실로 봐도 아동학대라고 보는데 변호사님 이런 네.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형량이 나올까요?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아동 학대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대죄도 있지만 아동 학대죄가 또 별도로 있는 거거든요. 18세 미만이라면 콩쥐와 팥쥐가 아동 학대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대충 몇 살이죠, 콩쥐와 팥쥐가? 한 14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애매해집니다. 왜냐? 형사 미성년자가 있어요. 팥쥐가 콩쥐에게 뭘 해도 형사처벌을 못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물론 소년법에 의해서 그 유명한 촉법소년, 팥쥐가 촉법소년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엔 소년원에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호 처분들을 내릴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팥쥐의 어떤 이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의문.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새엄마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학대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좀 분류를 해보면, 정서적인 학대. 그렇죠.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맞습니다. 신체적인 학대. 여기에서는 둘 다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방임도 교육적 방임, 공부를 안 시킵니다. 학교를 안 보내요. 이거 교육적 방임이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아동복지법상의 의무 규정들을 위반한 사례인 것 같은데, 형량은 사실 몇 년 있다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이랑 네. 아동학대랑 이 두 네. 개의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별개인데, 왜냐면 이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죄의 죄를 범한 것이고요. 그래도 가정폭력은 그냥 폭력, 폭행, 폭력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이거 특별히 가정폭력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동시에 두 개의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첫 장면부터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면은 팥쥐가 연못에서 콩쥐를 밀어서 죽이는 장면인데요. 이건 살인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명확하죠. 네, 살인이죠, 살인. 일단 팥쥐가 만 14세가 넘었다, 형사처벌 가능하다라고 볼게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형 불가. 사형에 처할 수 없어요. 아무튼 밀어서 죽이는데요, 죽이려고 민 거냐 아니면 화나서 그냥 확 밀었는데 실수로 죽은 거냐에 따라서 살인죄와 과실치사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래동화 속에서 왜 밀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행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지는데, 이 사안에서는 정말 밀어서 죽인 거니까 살인죄 성립할 수밖에 없고, 살인죄의 법정형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물론 사형 가능하고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나온 팥쥐는 어쨌든 이제 가족 관계인데, 가족을 서로 죽이는 거는 이제 살인죄에서도 또 혹시 다르게 판결이 나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법상 살인죄를 가중처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존속살인이에요. 존속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위, 직계존속이. 존속을 살해하면은 더 가중처벌돼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근데 이렇게 자매의 경우에 특별히 더 가중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팥쥐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라 형량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부분은 팥쥐가 콩쥐를 죽인 다음에 사또를 속이고 뻔뻔하게 콩쥐인 척 행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장면인데, 이게 사기가 맞을까요? 사기라고 한다면 사기가 뭐예요? 남을 속이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네. 그런데 우리 법상 사기죄는 재산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를 또는 어떤 여자를 쟁취했다? 사기가 아닙니다. 재산범죄가 사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속여서 결혼을 해서 재산을 받아갔다면 그거는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신분을 세탁해서 또는 누구 행세를 해서 결혼했다? 그거 자체가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냐? 사또는 억울하잖아요. 야, 나는 나 이거 콩쥐인 줄 알고 결혼했지, 팥쥐인 줄 알고 결혼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법을 적용한다면은 이혼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죠. 저희가 이제 콩쥐와 팥쥐는 이 정도까지 끝내고 다음으로 흥부와 놀부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면은 놀부가 부모님의 재산을 독차지를 하고 흥분의 가족을 집에서 내쫓아낸 장면인데요. 같은 가족인데 재산도 다 가져가고 흥분의 가족은 심지어 흥부가 자식이 20명이 넘는데 그걸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나.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생각으로는 놀부가 나쁘지. 야 어떻게 쫓아내 강제로. 이거 야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흥부 입장에서 형님을 너무 존경하고 형님이 시키면은 좀 부당한 요구라도 들어주고 가족들 역시 이렇게 형님이 시키면 동생은 당연히 그냥 따르는 거라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 막 때려서 쫓아냈거나 또는 물건을 가로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야 너 나가라 하면 예 형님 나갔어. 그리고 얘들아 우리 나가자. 네 아빠 나갔어. 그럼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느냐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예. 시선을 바꿔서 예. 재산을 놀부만 받았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쵸.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게 상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 상속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은 상속 뭐 다 n분의 1 아니야? 남자 여자 당연히 n분의 1 똑같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형님 동생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차지라는 게 흥부가 형님 저도 주셔야죠.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놀부가 내가 다 줄게. 이 흥부가 뭐 예 그러시죠. 이렇게 했으면 상속 재산의 분할이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는 상속 포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네.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상속 포기를 했으면 끝이에요. 다만 상속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명확하게 뭘 썼으면 모르겠는데 안 썼을 거잖아요. 그냥 나가라니까 나간 거잖아요. 이럴 때는 3년 내에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 저 진정합니다.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냥 무조건 놀부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예. 이제 보니까 네. 가족 20명을 데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네. 나가버린 좀 흥부가 또 말을 했어야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장면은 쌀을 얻으러 간 흥부를 놀부의 아내가 자풀이 묻은 주걱으로 폭행을 가하는 장면인데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폭행이잖아요. 네. 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접촉이 있어요. 가격, 주먹으로 때렸다. 뺨을 뭐 때렸다. 발로 찼다. 당연히 폭행이죠. 그 유형력이라고 하는 게 꼭 물리력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주걱이에요. 주걱으로 때렸다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특수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한 물건을 써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갑니다. 즉 우리 법상 흉기라는 게 있고요. 또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흉기는 뭐냐? 애초에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위험한 물건은 뭐냐? 샤프. 샤프는 누굴 때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눈을 찔렀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가 붙죠. 여기서 특수가 붙으면 형량이 조금 올라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특수냐 일반이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좀 어렵죠. 의사에 반해서 불벌 벌할 수 없다. 즉 합의하면 끝. 합의금을 주든 안 주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처벌하지 마세요. 우리 합의합니다. 내면은 아무리 폭행을 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합의를 하고 흥부가 형수님 좀 살려주세요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걱은 식구들이 몇십 명인데 밥을 하고 하려면 주걱도 엄청 크지 않았을까? 얘는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주걱을 가지고 세게 때렸다면은 이 부분은 아무리 합의를 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놀부가 가면 갈수록 좀 네. 재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좀 무거워지나요 지금? 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거는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장면인데요. 전 여기서 궁금했던 게 네. 제비와 같이 야생동물에게도 똑같이 동물학대 법이 적용되는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게 꼭 반려동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동물보호법에서 말하는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여야 된다. 첫 번째 포유류, 두 번째가 조류, 제비 포함됩니다. 제비. 네. 세 번째가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거든요. 지나가던 제비를 잡아서 부러뜨렸다? 이거는 당연히 동물 학대가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흥부 놀부까지 네. 알아봤는데 콩쥐팥쥐하고 지금 흥부를 보잖아요. 네. 한 7, 8년 전에 KBS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법률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 여러 가지 만화라든지 영화 드라마에 있는 법률 상식을 재미있게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둘리와 국일동이었거든요. 그다음 이게 요즘에도 얘기 나오잖아요. 둘리가 여러 가지 그 난동을 부리잖아요. 난동이라 하죠 그렇다. 소동을 이제 벌이는데 그럴 때 과연 국일동 입장에서는 이걸 참아야 되는 것이냐, 내쫓으면 안 되는 것이냐, 한 번 이렇게 걷어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또 둘리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옵니다. 한 명 두 명 계속 데려와요. 이런 것들도 아니 자기 집도 아닌데 국일동에 허락도 없이 일단 데려오고 본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또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안 잡혀. 얘네들이. 네. 이거 밥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어린 희동이 같은 경우에 정서적으로 좋지 않다. 이게 그 이상한 애들이 있잖아요. 도우너라든지. 도우너는 특히 악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냥 한번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이냐. 특히나 얘네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소송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적으로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둘리 얘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거는 막장 토론이라고, 막장 토론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변호사님도 아직 이런 경우까지는 변호를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 대 바람핀 전애인 변호하기. 두 개 다 하면 됩니까?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변호사들이 아니 대표 변호사 아버지 원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사건 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반발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아니 대표 변호사 바람핀 전 애인이라 하더라도 이거 회사에서 맡아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하느냐라는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게 그나마 좀 더 괜찮겠냐라고 한다면 바람핀 전 애인 변호하기를 택합니다. 조금 더 덜 위험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음모를 가지고 있다. 네. 뭔가 노리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데, 반면 바람핀 전 애인이라면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없던 사건도 꾸며서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한 번 더 등쳐먹으려고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위험도를 볼 때 바람핀 전 애인 변호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 받고 변호하는 대신에 무조건 승소. 이거와 예. 수임료는 많이 주지만 아. 무조건 패소. 야. 커리어냐 돈이냐. 야, 이거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렵네요. 이 수임료가 충분히 많다라고 네.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사실은 좀 힘들고요. 패소했다는 게 좋지가 않죠. 내부에서도 안 좋고 외부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럼 돈 안 받고 변호한 대신 무조건 승소한다. 이것도 누구의 어떤 사건을 승소해서 이걸 가지고 무형의 홍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또는 실력의 어떤 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다를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안 받고 하는 대신 무조건 승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패소하는 사건의 수임료가 많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변호사님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랑 편견 같은 게 혹시 조금 있을까요? 꼼꼼히 따진다. 일상생활에서도 다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계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일부는 맞아요. 근데 원래 이런 성격이어서 이 직업을 택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일할 때는 장점이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단점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잘못된 생각인데, 야, 변호사는 손해 안 보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 많이 봅니다. 엄청 손해 보는 건수도 많고 액수도 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이 싫다. 변호사를 하려면 감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약간 이성적인 판단을 좀 더 우선시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사람이 하면 더 괜찮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드라마를 보면 되게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변호사?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멋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감성과 이성 중에 굳이 따지라면 당연히 이성이 중요하고, 네. 감성을 어찌 보면 좀 억제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체력과 끈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감성도 당연히 필요하고 재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꼼꼼하고 네. 끈기 있고 성실해야만 어떤 직업이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변호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끝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들은 여기까지였고, 이렇게 되게 재밌고 즐겁게 참여해주신 손수호 변호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맺은 말씀을 한번 해주실 건데, 저희 잡캐스트를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변호사는 또 어떤 직업이고 어떤 편견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말씀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1년에 아주 소수의 변호사만 배출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1년에 1,700명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계속 그렇게 배출되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는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법률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너무 거리를 느끼기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시면 변호사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지식을 쉽게 다양한 코너로 정보를 재밌게 여러 직업 이야기를 편하게 전달해드리는 잡캐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